자,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번째 시작했는데,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수업 돌아가도록 하시죠. 자, 이제, 평소에 보지 못했던 희귀 아이템이 이게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원래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올해 대대적으로 제 강의 모니터링을 했는데, 학원 분필이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잘 구별이 되는데 학원 강의 촬영할 때에는 안 보입니다, 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전에 쓰던 희귀 아이템을 다시 꺼냈습니다. 요거 노란색, 빨간색, 녹색 잘 보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올해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색깔 구별이 안 돼서. 요거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요거 종이 한 장을 나눠드렸는데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랑 공부하셔야 될 내용 중에서 논점을 사실 숨겨놓고 논점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총 6가지 패턴입니다. 여기 6가지 패턴인데, 자, 이 6가지 패턴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필기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때마다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한 장짜리 드릴 테니까 요 그때마다 저랑 같이 어떻게 보시는지 확인만 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기본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편안하게 들으셔라. 편하게 들으셔라 했는데, 자, 그럼 지금 저랑 여기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단문 개수를 좀 써놨거든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우리 교재 3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12페이지 보시면은 단문 7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빼고 단문만 71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례가 47개, 그래서 총 47개의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업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이제 번호를 붙여준 거죠. 넘버링을. 그러니까 기출문제 빼고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단문이 71개고 그 다음에 사례가 47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18개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단문형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 이렇게 해서 단문형만 71개 하고 사례형이 47개, 그 다음에 이제 기출지문이, 기출문제는 번호를 넘버링을 안 매겼습니다.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다 볼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선택해서 볼 것이고, 그럼 단문형은 다 봐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문형도 제가 어제 이제 밤새 작업을 해서 오늘 공부할 범위의 단문형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범위는 페이지 11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그럼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11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공부할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왔냐면, 여러분 49페이지까지 한번 잡았거든요. 물론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49페이지까지 한번 보시죠. 자, 49페이지 보시면 사례가 7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쭉 앞에 여기에 사례가 7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46페이지 보시면은 단문이 6개. 그래서 총 여기까지 6개의 단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단문은 6개가 있다는 거죠.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별표를 체크를 하면서 별표가 없는 건 안 볼 생각이고요. 별표가 하나, 별표가 2개, 별표가 3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 별표는 제가 임의적으로 표시는 했지만 다시 최근의 트렌드를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별표를 또 다시 매겨드릴 겁니다. 그러면 1개짜리하고 2개짜리하고 3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부터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예, 3개부터 공부하셔야죠. 1개부터 차근차근 나가겠다. 그래서
진도를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멍충.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그 진도 범위 내에서 별표 3개짜리부터 공부를 하시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별표 2개짜리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여기까지. 시간이 나오면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별표 몇 개까지? 1개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절대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공부한 진도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 부분부터 먼저 차근차근 이렇게 내림 현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6개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많이 생기는 거죠. 2개는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개는 지워버릴 겁니다. 여러분 저기 이거 하는 거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4개를 볼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단문형을 다 보느냐 안 보는 거죠. 기출지만 다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을 줄여서 공부하실 거고 사례형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시면 저랑 같이 양을 줄여서 공부하실 건데 자 제가 이 단문형과 사례형은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내용 여기서 이거 공부를 잘 하시면 사례형은 사실은 거저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제가 단문형과 사례형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형과 사례형이라는 건 뭐냐면 단문에다가 선생님 단문형과 그럼 사례형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어차피 공부하실 내용이니까 자 저랑 같이 페이지 어디부터 보시냐면은 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여러분 일단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먼저 주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해가지고 자 단문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단문형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자 요건에 로마자 1번의 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내용에 딱 보시면은 내용, 청약의 효력, 승낙 적격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2번에 승낙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 연착대 승낙, 조건을 변경을 가한 승낙. 자, 3번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에 성립시기 해가지고 자, 성립시기가 있습니다. 성립시기는 서로 의사표시를 금방금방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자. 그리고 서로 의사표시를 조금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격지자. 이렇게 2가지가 있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단문을 공부하실 때에는 여기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공부 끝났죠? 끝났다고 칩시다. 이게 다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자, 사례형을 우측에 한번 보시죠. 자, 사례 1번입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1번 목차에 뭐가 있냐면 논점의 제기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 딱 가니까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에 성립해서 아까 전에 단문에 공부했던 청약과 승낙의 계약의 성립의 제목이 나오면서 자, 로마자 1번의 요건이 여기 1번으로 가 있습니다. 요건. 그 다음에 여기 청약이 가로가 있습니다. 승낙이 나로가 있습니다. 합치가 다로가 있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 똑같죠. 물론 공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죠. 자, 그럼 16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기가 2번. 2번에 하셔가지고 성립식, 아이고, 왜 이걸 찾고 있지? 자, 2번 성립시기가 옵니다. 자, 성립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 대화자가 가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지자가 나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문 내용하고 사례 내용하고 여기 나 있는 로마자 2번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럼 단문을 하나 공부를 하게 되면 사례는 커버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차이점 뭐냐면 맨 마지막에 로마자 3번에 사안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사안의 검토가 있죠. 그러면 차이점이라는 것은 요거 2개를 더 쓰면
뭐가 되고? 사례가 되고. 요거 두 개를 안 쓰면 뭐가 되고? 단문이 되는 거죠. 그 단문 하나를 공부하시면 사례는 커버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선생님, 이게 사례라는 게 뭐냐? 사례라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예시, 야, 대화자 간에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데 성립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격지자 간에 의사표시를 서로 주고받을 때 언제 성립시기가 되는지, 자, 이런 걸 써놨는데, 여기 사례에서 논점의 제기하고 사안의 검토,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걸 검토하느냐? 여러분, 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사를 읽어볼게요. 갑은 평소 거래해온 은에게 고려청자를 구입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1억 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16일 고려청자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을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뭡니까? 편지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편지가 나오는 순간에 서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을 때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예, 그럼 걸리니까 어디에 문제를 내는 거죠? 격지자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어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격지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건 대화자지요. 근데 서신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은 의사표시를 편지로 보내고 서신으로 보내고 다시 받는다.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다? 격지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사안의 검토 이렇게 딱 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이다. 요거는 이제 어디가 간의 계약이다? 격지자 간의 계약이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였으니까? 서면이란 단어가 보였으니까. 편지란 단어가 보였으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편지이기 때문에 격지자 간의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이니까 쭉 써준 것 중에서 성립 시기를 대화자를 기준으로 정답을 써야 되겠어요? 격지자를 기준으로 정답을 써야 되겠어요? 격지자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걸 쓰는 겁니다. 그럼 문제 제기는 뭡니까? 논점의 제기는 요거는 격지자 간의 문제일까요? 대화자 간의 문제일까요? 요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게 논점의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안지를 쓰는 요령을 말씀드릴 때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갔습니다. 사령이 나왔습니다. 사령이 나왔는데 시간이 존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령이 나왔을 때 여러분 뭐를 빼야 될까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고 답안지를 써야 되겠는데 점수를 따기 위해선 논점의 제기와 사안의 검토를 쓰고 이거를 빼먹으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적게 받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 뺐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답안을 일단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럼 점수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래서 사실 사례형 답안지를 쓰실 때 요거 안 쓰셔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그럼 저 들어가서 단문만 쓰나요? 정 시간이 없으시면 요거만 쓰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례 공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단문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단문에서 기본을 튼튼히 익혀놓으시면 사례는 거저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기출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지문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32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기출지문 페이지 3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작년도 이제 민법 기하학 문제 시험이죠. 자, 문제, 자, 327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그럼 이게 우리 2020년도 8회 행정사 기출지문입니다. 자, 거기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사례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1번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음 1, 물음 2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물음 1, 물음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세요. 자, 앞으로 돌아가시면 325페이지. 자, 2019년도 7회 행정사 문제입니다. 문제 1 물어보고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애초에 문제 1번은 대놓고 이건 사례형으로 써 무조건. 사례형으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례형으로 쓰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327페이지 가셔서 문제 2입니다. 문제 2. 자, 문제 2.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2번은 X주택의 임대인 갑이 임대차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이거 사례형이네. 임차인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다음에 밑줄 그어보세요. 효과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여러분, 효과에 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는 사례입니까? 단문입니까? 거의 단문이죠. 사례적으로 갑과 을이 어떻게 쓰라는 게 아니죠. 효과에 관해서만 쓰라고 하니까 문제는 사례형처럼 보이지만 단문형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만 쓰래요.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일단 효과만 쓰래요. 그래서 이거 단문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문제 제기나 사안의 해결 이런 거 쓰실 필요가 없지요. 대놓고 효과만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28페이지 한번 가보십니다. 어쩌고 쭉 썼는데, 자, 문제 3번의 맨 마지막에 보시니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문제 3번은 동시행 항변권에 관해서 행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사례형입니다. 이거는. 이건 사례형인데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간이 존에 없다. 그러면 뭐만 그냥 쓰고 나와라. 예, 단문만 쓰고 나오는 거죠 뭐. 이거를 내가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 쓰면 되겠죠. 행사할 수 있음, 없음 이렇게 한마디 쓰고 나오면 되겠죠. 근데 그거 잘못 쓰면 점수 엄청 깎입니다. 모를 때에는 그냥 뭐만 쓰고 나와라. 단문형만 쓰고 나와라. 거기서 또 이제 오지랖 넓게 행사할 수 없음. 어머 틀렸네. 이 빵점. 결론이 다르면 점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시죠. 여러분 문제 4번도 요건 및 효과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단문형입니다. 자, 그래서 단문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출제가 앞으로는 그냥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단문형인 것은 문제 4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사례형과 단문형이지만 이것도 사례형처럼 내려고 했지요. 사례형처럼 어떠어떠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미긴 했지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사례형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세 가지는 그냥 사례로 나와도 뭐다? 단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굳이 결론을 안 내셔도 됩니다. 굳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례형으로 결론을 이건 내가 알아. 정확해.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정확하게 나오시면 이건 정말 금삼청한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세 문제는 뭐만 쓰고 나와도 충분하다? 단문만 쓰고 나와도 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문형 공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사례형보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못 쓰느냐? 여러분 다 쓰게 돼요. 다만 저랑 같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뭐를 약속하느냐? 자, 합격을 하신 분들하고 합격을 못 하신 분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학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 합격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제 2차 시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안지를 써본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건 거의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제 옛날 공부에서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을 본다고 이제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한양대에 고시반이 있어요. 고시반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고시반에서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많죠. 그럼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굳이 시험 볼 필요가 없다. 왜 시험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쓰겠다. 라고 얘기했던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는
공부를 양이 적어도 내가 일단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듯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써보겠다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방에서 같이 이제 그 파트너로서 있었는데, 한양대 고시반은 한 반에 2층 침대까지 해서 총 7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학번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이렇게 쭉 여러 개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자, 그럼 여러 명이 이제 시험을 계속 아침마다 야, 시험 보러 가자 해서 시험 보러 가고, 형은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난 안 가. 난 그냥 공부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물론 제가 실력이 더 나았죠. 왜냐면 애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고 제가 답을 해줬으니까. 그 질문을 했고 답을 해줬는데, 자, 실력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장에 딱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써보고 안 써보고 차이가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학생은, 제가 얘기했던 그 후배는 어느 정도였냐면, 걔는 이 시험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자기 손톱을 물어뜯어요. 손톱을 먼저 물어뜯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여기 살 있잖아요. 살을 물어뜯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물어뜯었어요. 엄지손가락까지.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답안지를 쓸 때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막 물어뜯으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살까지 다 벗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은 답안지를 쓰는 걸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 변호사 됐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살도 좀 부통하게 찌고, 아내도 옆에 있고, 애도 있고, 살아요, 잘. 그 위기만을 넘긴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스트레스를 안 받았거든요. 이건 뭐 수업하러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업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왕이면 시험 치시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사회 나가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는 게 낫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원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거는 무조건 와서 쓰셨던 분들이 잘 썼든 못 썼든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쓰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장에 10시에 오셔야 돼요. 10시 20분 오지 말고 10시에 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답안지를 쓰시거든요. 쓰실 때 준비를 했으면, 준비를 좀 있으면 나와요. 제가 4개 오늘 뭐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4개 공부했으면 집에 가서 4개를 다 복습할 것 같죠? 에이, 아닙니다. 4개를 다 복습하실 수 없는 시간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찍어요, 이제. 내일 2개가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2개 나올 거니까. 자, 2개 나올 거니까 2개를 찍어야지.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선생님이 별표 많은 부터 공부하셨으니까 3개, 2개를 공부해서 내일 시험을 대비한다. 이래가지고 2개만 쓰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2개, 3개짜리만 내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1개짜리도 내죠. 그러면 선생님 배신이다. 어떻게 3개, 2개짜리 하라고 해놓고 답안지는 이렇게 문제는 1개짜리 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준비를 못 하셨으면 책을 펼쳐놓고 옮겨 쓰는 연습이라도 하셔라. 그거라도 하셔라. 배신은 배신이고, 그러니까 4개를 다 외우신 분들은 쓰시는 거고, 4개를 다 못 외웠으면은 보고라도 베껴라. 그리고 계속 쓰는 시간 내에, 그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을 하셔라. 그러면 정말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시간 내에 20분 내에 이거 못 끊으세요. 보고 베끼는데도 못 써요. 그러니까 다들, 선생님, 보고 베끼는데도 시간 내에 못 끊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은 초사이언이 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답안지를 보고 글씨체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서부터 언제, 선생님, 사례가 중요합니까? 단문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얘기를 해요. 단문부터다. 그러니까 단문에서 지금 총 우리가 단문이 7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47개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그럼 다 나왔죠. 단문이 72개고 사례가 41개면 무조건 사례는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단문으로 다 뭐한다? 커버가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단문에다가 문제 제기하고 사안의 검토 이것만 붙이면 사례형이라며요. 그러면 단문만 여러분 다 공부를 해놓으시면 사례형 강의 들으실 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때 복습의 타임이 되는 거예요. 복습의 타임.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단문이. 그러니까 단문 할 때에는 저랑 같이 자 총 4개 정도를 보통 4개 정도를 할 건데
평균 4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이렇게 빼고 그러면 4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랑 같이 하루에, 일주일에 2개 정도는 무조건 외워주신다. 2개 정도 무조건 외우자. 그렇게만 하면은 일단 반 타작은 되지요. 그럼 사례형 들어갈 때 기존에 외웠던 거 반 하고 새롭게 외울 거 반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사례형 가서 또 2문제씩 외우시면 다 커버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걸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멍충. 그러지 말고 내가 주어진 시간이 단문하고 사례가 같이 있다 그러면 사례는 단문의 연장선상이니까 어떻게 쓰는지만 공부하면 될 것 같으니까 2개 정도. 시간이 있으면 4개. 그 다음에 사례 들어가면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 복습 이런 식으로 계속 다듬어 가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래요. 효율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이 효율적으로 공부가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효율적인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과외를 할 때에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학원 강의하고 과외가 있는데요. 과외하고 완전히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 나는 과외 형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학원 강의라는 건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학원 강의는 동영상이 남지요. 과외는 동영상이 없어요. 그럼 학원은 동영상이 남으니까 보통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이 전체를 다 꼼꼼히 살펴주고 한 번의 강의로 끝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학원 강의에서는 강의 내용을 이만큼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으로 줄여가요, 이렇게. 이게 학원 강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과외는 그게 아니에요. 과외는 핵심해요. 그 핵심을 이렇게 늘려가요. 그러니까 핵심. 죽었다 깨어나도 외워.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고 나서 죽었다 깨어나도 외운 거에 하나 더 하고 죽었다 깨어난 거에 2개 더 하고 죽었다 깨어난 거에 3개를 더 하니까 죽었다 깨어난 것이 뭔지는 확실히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전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꼭 알아야 될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원은 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듣기를 원해요? 적게 듣기를 원해요? 많이 들어야 뭐 수강료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핵심으로 좁혀줘야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이만큼 공부했는데 점점 줄어드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외는 핵심부터 가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오늘 단문을 4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4개를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2개부터 공부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단문. 이게 뭐예요? 사례. 그 다음에 이게 조문. 최종 정리죠. 그래서 최종 정리할 때는 별거 안 해요. 여러분,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꼭 보시고, 요거는 나올 것 같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트렌드로 나오거나 최신 판례로 나왔는데, 이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만큼만 더 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최종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학원 강의라기보다는 과외식이 굉장히 맞는 거죠. 원래 저는 과외식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 핵심은 잊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별표를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해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아내가 공인중개사를 할 때 한 달 안에, 2달 안에 합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 강의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뭐 기초 인문 특강, 이만큼 다 다뤄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풀이, 문제 풀이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요거는 외우자 하고 2달밖에 안 될 땐 요 뒤에를 다 버려요. 이건 자책 끼고 요거 2가지만 하자.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절대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은 과외형 공부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적은 사람도 있죠. 적은 사람인데 내가 4개를 다 못 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2개만 하고 웃으면서 와야 된단 말이죠. 다음번에 2개를 더 하면 되니까. 하셨죠? 예,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 답안지 쓰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부 좀 하다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의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공부하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안지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모르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답안지 쓰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여기 일단 요거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우리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페이지 23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내용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제일 첫 번째, 단문형을 쓸 때 제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예, 로마자 1번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쓸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 저도 어려웠고요. 자, 그럼 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란 계약 체결 행위가 있었으나 계약의 목적물이 원시적 불능 상태에 이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의의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단문을 쓸 때, 자, 뭐부터 쓰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단문을 쓸 때에는 순서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써야 되는 거죠? 의의를 써야 됩니다. 의의를 쓰고, 그 다음에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답안지가 탁 주어지면,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래 놓고 2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점이죠. 그럼 20점이니까 이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의의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의를 쓰다가 날셉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안 들어오니까요. 의의가 상당히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진짜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제가 답안지 쓰는 요령을 첫 번째 이제 알려드릴게요. 의의를 쓰실 때에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정도를 비우십니다. 네 줄 정도를 비우세요. 비워놓고 뭐부터 쓰기 시작하셔야 되냐면 로마자 2번에 요건부터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건을 쓰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로마자 3번에 효과를 쓰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효과를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거 몇 개 끄집어내고 여기 있는 거 몇 개 끄집어내면 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부터 먼저 쓰시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로마자 2번의 요건을 보시게 되면 로마자 2번 요건을 보시면은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 체결 행위가 있을 것. 자, 그래서 계약 체결 행위가 있을 것. 지금은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답안지 쓰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만 여러분 공부도 똑같이 하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니까 계약의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이행 불능이다. 어이구, 자, 2번이 자, 계약 목적물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래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여러분 효과 보시니까 계약의 효력이 없대요. 그래서 로마자 3번에 1번 계약의 효력 보시면은 처음부터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서 무효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실내이익 손해배상 해주라고. 자, 손해배상 해주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 보세요. 계약 체결 행위가 있었는데 그 목적물이 처음서부터 불능이었대요. 그래서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대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요건하고 효과 쪽에 들어가세요. 자, 그럼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의의를 어떻게 썼는지. 자, 23페이지 가십니다. 먼저 내가 쓸 걸 제목을 써야 되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요건을 갖다 하나 끄집어 넣었죠. 계약 체결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계약 체결 행위가 있었는데 그 계약은 처음서부터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 아니었다? 원시적 불능이었다. 이렇게 또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 행위가 있었으나 목적물이 원시적 불능 상태여서 자, 그럼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를 공부하실 때 요건과 효과를 어떻게 버무릴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의부터 쓰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일일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요건과 효과를 써놓으시면은 여기 의의 쓰는 건 훨씬 수월해야 안 수월해요? 수월하죠. 밑에 있는 단어만 따오면 되잖아요. 그럼 의의를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단문을 쓰실 때에는 의의부터 쓰시는 건 안 돼요. 일단 뭐부터 쓰고? 요건과 효과를 쓰고 의의는 이 두 가지를 버무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실 때 어떻게 버무려졌는지만 보시면 돼요. 왜? 사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의의는 제가 버무려서 썼거든요. 제가 버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책은 굉장히 독창적인 언어로 쓰셨어요. 근데 그 독창적인 언어라는 것은
있어 보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답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내용을 독창적인 그런 표현을 사실 뜯어보면은 요건과 효과를 다 버무려서 독창적으로 뭐 한 단어로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쓰고 싶으신 거죠. 우린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충실하면 되니까. 이러면 점수를 다 따세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 교수님들의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쓴 게 아니라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답안지를 좀 더 쉽게 현출하고 점수를 더 잘 따게 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다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꼭 시험에 참여하셔서 일단 먼저 의부터 쓰는 모습을 절대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요건과 효과. 공부하실 때에도 여러분 의를 외우시는 건 멍청한 거죠. 자, 공부할 때 뭐하고 뭐를 외우셔라? 요건과 효과.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 저 의하고 요건하고 효과를 다 외웠는데 의를 못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끼워 맞추세요. 그래도 무조건 점수가 나갑니다. 점수가. 자, 그러면 이제 점수를 어떻게 채점하는지를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점수 채점 방식입니다. 이런 거 다 모르고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쓰는 건 진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점수 채점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점수를 채점하시는 분이 한 분이겠습니까? 여러 분이겠습니까? 여러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채점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다시 점수를 조정합니다. 이분이 점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딱 간단하게 A라는 교수와 B라는 교수가 나는 반을 채점하고 나도 반을 채점할게. 그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채점한 것을 크로스해서 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검토한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에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채점의 기준이 뭐냐? 누가 읽었을 때는 점수가 80점, 누가 읽었을 때는 점수가 40점 이렇게 차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수 채점 방식의 가장 기준은 여러분 단어입니다. 단어.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왔느냐. 그 단어가 다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단어는 뭐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자, 요건에서 계약체결 행위가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계약체결 행위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무슨 불능이었다? 원시적 불능이었어요. 원시적.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었다. 계약체결 행위다. 이게 점수를 채점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내가 끼워 맞추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똑같이 써야 된다는 그런 망상에 빠지지 말고 특정 단어는 똑같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특정 단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3페이지 가시게 되면 로마자 이번에 요건이죠. 요건에 가시면은 1번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 체결 행위가 있을 것.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계약 체결 행위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붙여줘도 점수가 나가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자, 계약 체결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딱 쓰면은 자, 난 계약 체결 행위를 꼭 외웠어. 계약 체결 행위 있어야 돼. 근데 앞에 하고 뒤에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쓰는 거죠. 당사자 간에 계약 체결 행위가 있을 것. 이렇게 쓰면 점수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는 거죠. 문장이 다르네요? 상관없어요. 특정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단어가 점수의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저요. 자, 학교 내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시험을 응시해 봐야 되겠다. 근데 학생들끼리 좀 짰어요. 도대체 채점 기준이 뭐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교수님을 만나서 채점 기준을 알겠지만 그때는 저는 이제 강사가 아니었을 때 학생이었으니까 채점 기준이 뭐냐? 그래가지고 서로 짰어요. 너는 문장을 잘 쓰는데 특정 단어를 빼고 쓰고 나는 문장을 쓰는데 특정 단어를 넣고 앞뒤 문장을 조금 말이 안 되게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이 있을 것 그랬는데 자, 계약 체결 행위라는 단어를 어떤 애는 안 써요. 당사자 간에 행위가 있을 것. 계약 체결이 아니라 그냥 행위가 있을 것. 이러고 쓰는 거고 저는
자, 앞에다가 당사자 간의 계약 챙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럼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채점을 할 때 이 교수님이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특정한 단어, 여기에 채점을 점수를 주니까 그 단어가 나오면 점수를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림동에. 나이가 저 직장 다니시다가 부장으로 퇴직하시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고 왔는데 그분은 이상하게 답안지를 보면 단어는 다 들어가 있는데 앞뒤 문장이 말이 안 맞아요. 이건 그러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럼 뭔가 문장이 안 돼요. 근데 항상 고득점을 찍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를 꼭 쓰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안 써도 되는 단어가 있죠. 쓰면 좋지만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누가 봐도 그 점수가 변동의 차가 크지 않으려면 단어의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채점의 기준 방식은 사실은 이걸 봐요. 얘가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 선을 본다. 선을 본다. 뭐 예를 누가 내 딸이 이렇게 탁 어떤 내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왔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요. 일단 첫인상을 봐요. 첫인상을 보죠.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 그럼 다 예뻐 보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 안 예뻐 보여요. 그럼 답안지를 쓸 때는 사실은 뭘 보냐면 정답을 맞췄는지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사례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다. 그럼 일단 이거는 맞았으니까 좋은 쪽으로 분류를 들어가요. 없다 그러면 나쁜 쪽이 틀렸으니까 이쪽으로 분류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이미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정답을 쓸 때. 그러니까 정답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주관식은 뭐냐면 이렇게 불러요. 객관식의 서술형이다. 정답은 맞춰야 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은 맞춰야 돼요. 여기서 엄청난 선입견이 생겨요. 그래서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정답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에는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뭐 정답이 있다 했다 없다 했다 그러면 일단 안 좋은 느낌을 줘요. 근데 일단 있다 했다 맞았네. 그럼 과정을 좀 간단하게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쓰시다가 애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넘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읽으라는 거죠. 근데 그 채점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이거 있다라고 쓴 거예요? 없다라고 쓴 거예요?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한테 넘기라니까요. 제 답안지에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나쁜 걸 배워가지고. 지금은 그러지 말고 시험장에 만약 가서 애매하면 읽는 사람한테 넘겨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씨. 글씨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시잘데기 없는 고민이죠. 글씨는 개뿔이,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자신이 지독한 악필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똥으로 써도 글로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씨를 쓰더라도 이걸 읽을 수 있느냐? 다 읽어요. 왜? 예상 가능한 답변이 있잖아요. 그 답변에 들어가니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읽을 수가 없죠. 내가 할 바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는 엉망으로 써도 됩니다. 엉망으로 써도 되니까 시간 내에 내가 쓰고 싶은 만큼을 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글씨가 예쁘면 또 선입견으로 봤을 때 좋아 이렇게 돼요. 좋아라고 되는데 좋아 안 좋아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 글씨는 알아서 읽어야 돼요. 무조건 채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글씨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끊는 걸 생각하셔야지 글씨를 잘 써야 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땐 또박또박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개판으로 쓰세요. 일관성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리고 글씨를 여러분 처음에 잘 썼다가 나중에 나빠지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채점하시는 분이. 얘가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뒤에 가니까 엉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인상을 주죠. 근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글씨가 개판이에요.
그럼 얘는 악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 이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자,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답안지 작성 요령이요.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답안지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해요. 쭉 생겨먹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항상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답안지를 쓰실 때에는 내 이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생각을 우리는 한 번은 해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답안지를 봤는데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답안지를 썼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러면 자, 나 지금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요. 이 새끼 누가 읽으라고? 이게 읽혀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쓸 때에는 읽는 사람한테 조금 좋은 이미지를 주시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분이 내 한 장의 답안지만 채점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100개, 100개 너무 심했다. 30개, 40개 정도를 채점하신다고 보죠. 그러면 일어나서 눈곱 떼고 30개, 40개를 채점하는데 자, 답안지를 보다가 어느 순간 눈이 확 들어오는 답안지가 있어요. 읽기 좀 편하다. 글씨가 아니에요. 읽기 좀 편하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 무조건 여러분 의, 요건, 효과 사이는 좀 멀찍이 띄워주세요. 의하고 요건, 효과 사이는 2칸 정도 띄우셔도 돼요. 그래서 딱 봤는데 여기 앞에 의 딱 써있고 쭉 글자가 써있고 2칸 띄우고 요건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읽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눈에 피로가 싹 사라져요. 글씨는 개판이지만 못 알아보겠지만 일단 이게 의고 이게 요건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여기 로마자 3번에서 효과 써있구나.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읽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느낌이 좋아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시작해요. 선입견이라는 게 거의 90% 가까이를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을 할 때 여기서부터 쓰는 게 좋겠어요? 띄어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좌우로 한 여백을 충분히 주고 페이지 수가 넘어가면 많이 썼다는 느낌도 주고 좌우에 여백이 생기면 굉장히 좀 읽는 사람들 눈의 피로도가 덜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좌우 여백 띄어 쓰시고 자, 위에 띄어 쓰시고 자, 그러면 요건하고 의 사이는 로마자 사이는 뭐 2칸 띄워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툭툭 띄워주세요. 그리고 항상 깔끔하게 1, 2, 3, 4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미지가 좋지요. 근데 선생님 저 시간이 너무 없어서 1과 2와 3 이런 거 못 썼는데요. 상관없어요. 일단 피로도는 있겠지만 이게 일일이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 단어가 있으면 점수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로도가 늘겠지만은 그러면 사실 뭐 깔끔하게 쓰면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하고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 사실은 나도 사람인지라 많은 답안지를 채점하다가 눈에 들어오고 깨끗한 답안지가 생기면 최대 2점까지 차이가 나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위아래 널찍하게 여백을 쓰세요. 여백을 많이 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답안지에 갑자기 쓰다가 생각이 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집어넣으려면 여백이 많은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답안지를 이렇게 쓰시다가 선생님 이거 빼먹었는데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다 조그맣게 쓰세요, 그냥. 추가해서 쓰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바보같이 찍찍 그거 다시 써야지 하고 찍찍 하면은 멍충이죠. 그거 다 언제 다 써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제발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뭉개는 거예요. 뭐냐면 글자를 쓰다가 잘못됐으면 2줄로만 그으면 되지 이걸 이렇게 뭉개지는 말래요. 왜냐면 2줄을 그어놨으면 한 줄을 긋거나 2줄을 그어놨으면 얘가 이걸 쓰려다가 못 썼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되는데 뭉개버리면 지저분하게 이게 뭐야 이런 느낌밖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뭉개지는 마세요. 2줄만 지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시간도 많이 걸려요. 자, 되셨죠? 그러면 제가 사실은 얘기를 할게요. 답안지 채점 기준은 여러분 그 국가시험으로서는 대입입니다. 대입이고요.
그 대비를 교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어느 대학에 교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자, 자기가 채점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흐뭇하면서 보여주죠. 이렇게 채점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단어 하나당 0.3점, 0.5점, 1점 이런 식으로 배정이 아주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답안지를 그러면 요거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 건데 선생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이 답안지만 써도 합격합니까?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교수님 답안지를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엄청 길어요. 왜? 20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지워진 문장 속에서 점수를 주겠어요? 20점을 맞추기 위해서 문장을 늘리겠어요? 늘리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와요? 판례가 계속 들어와요. 이미 내용은 별복이 없으니까 판례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20점짜리 답안지는 엄청 길어요. 근데 제 거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10점밖에 못 받냐? 그렇지 않죠. 이거는 답안지를 채점하는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답안지를 다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답안지를 채점할 때는 20점을 주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문장을 써야 20점이 나와요. 그런데 20점을 다 쓴다? 멍청한 거죠. 왜? 자, 교수님이 채점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 답안지가 이만큼을 썼다고 기준을 했을 때 자, 그럼 10점밖에 안 나오겠네요? 예, 10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이만큼 쓰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보다 더 적게 쓴단 말이죠. 왜? 학원에서 이만큼을 공부하면 이만큼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자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공부를 해놓고 자 10점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8점, 9점이 나왔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이래요. 야 요번에 점수가 좀 형편없다. 점수를 좀 올려주자. 왜? 꽈락이 너무 많다. 그럼 점수를 올려주거든요. 자 그럼 이건 12점이 되고요. 이건 10점, 11점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이게 10점이 나왔다고 해서 10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점수랑 비교해서.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써도 시험에 합격하나요? 아이고 합격해요. 무조건 합격해요. 무조건. 무조건 합격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못 쓰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을 절대 내지 마셔라. 이것만 좀 잘 써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먼저 줄여보자.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쓰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써보지 않으신 다음에는 시행착오를 또 다 시험장에서 겪어야 되겠죠. 시험장에서 겪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문장 전체를 암기하려는 생각보다는 뭐를 기준으로? 단어를 기준으로 암기해야 되겠다. 그럼 단어를 기준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앞문장과 뒷문장은 내가 임의로 만들어도 된다. 근데 그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문장 전체가 그냥 자꾸 여러 번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써요. 근데 일단 기준은 있어야 돼요. 항상 뭐다 포인트는? 단어다라는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양의 공부하고 많은 양의 답안지를 만약에 못 쓴다 했을 때에는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 단어 내용은 빠짐없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12점에서 13점은 무조건 받으세요. 그러니까 합격은 당연히 따른 당상이에요. 여러분 13점 받았는데 5문제라고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게? 65점입니다. 맞지요? 3, 5, 15? 이거 맞잖아요. 65점. 이 계산을 또 못하시고 안 됐죠. 자, 65점. 여러분 민법에서 65점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 답안지를 이렇게 써서 채점을 해서 평가 점수가 나온 사람 보니까 80점에 육박한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답안지를 가지고 썼는데 80점이 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자, 무조건 단문 공부하실 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하고 뭐를? 요건과 효과를 공부하시고 의의는 어떻게 버무릴까만 보시면 충분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의의는 여러분들이 버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번과 2번, 여기 1번과 2번을 적절히 버무리면 되네. 그것만 연습하시는 거지. 이걸 외우시면 안 되겠죠? 외우지 말 것. 요거하고 요거는 외울 것. 이걸 외울 때에도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뭐를 꼭 기억할 것? 단어를 꼭 기억할 것.
단어를 꼭 기억할 것.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사례에서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지, 이런 것은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사안의 해결과 논점의 제기, 이런 것들만 추가로 하시면 사례 문제가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사례 공부는 의외로 쉬워요. 문제 읽어보고 어떤 논점을 쓸지 어떻게 정리할지만 고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방금 배우신 게 뭐였어요? 서면 나오면은 격지자로 풀어라, 대화자로 풀어라. 격지자 이런 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단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는데 포커스를 뒀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저랑 같이 13페이지부터 정리하도록 하죠.